군대는 고귀한 직업이며 사회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미친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도 군인이 자신의 모든 존엄성을 버리고 명예와 이미지를 더럽혀 캐나다 역사를 충격에 빠뜨리는 변태적인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러셀 윌리엄스라는 47세의 남자입니다. 그는 대령이라는 군사 계급으로 유명하며 캐나다 군대의 저명한 조종사로 중요한 행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신뢰받았고 여왕과 캐나다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를 조종하는 등 많은 중요한 정치 인사들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로 그 모든 공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러셀 윌리엄스는 영국 브롬스그로브에서 태어나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그는 겨우 6살이었을 때 부모님의 이혼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나중에 가까운 이웃과 재혼했고 그는 또다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러셀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랐지만 학교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토론토의 명문 대학에 입학 시험에 합격하는 등 성공한 사람의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1987년 막 27세가 되었을 때 러셀 윌리엄스는 자신의 젊음을 국가 안보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많은 큰 야망을 가지고 캐나다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러셀의 자질을 인식한 지휘관들은 그를 신뢰하여 캐나다 공군의 비행훈련 학교에 등록시켰습니다. 그는 1990년부터 1991년까지 2년 동안 이곳에서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러셀 윌리엄스는 31세가 되었을 때 캐나다 수도 오타와 근처의 트렌턴 공군 기지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에는 이 기지의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러셀의 경력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캐나다 공군에서 여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내외 정치인과 외교관을 수송하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일을 자주 수행했습니다. 러셀은 2에서 3년의 경력 동안 모범적인 군 장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에든버러 공작, 캐나다 총독, 캐나다 총리 등 많은 관료들을 캐나다 공군 VIP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고귀한 경력을 가진 러셀은 심장 및 혈관 재단의 이사로 일하는 여성인 엘리자베스와 결혼한 행운의 남자이기도 합니다. 그 부부는 풍요롭고 충만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질투를 느끼게 합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그들은 2004년 수도인 오타와에 고급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호수를 따라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교회에 별장을 구입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주말이나 여가 시간에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혼잡한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즐깁니다. 러셀은 쉬는 날 이곳에 오는 것을 기회로 삼고 싶어서 아내 없이 혼자 이곳에 자주 와서 며칠씩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병적인 습관이 형성되었고 나중에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5월 러셀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주변에 사는 어린 소녀들이 출근할 때나 집에 돌아올 때 그들의 생활 습관을 기억하면서 몰래 따라다녔다. 이후 집이 텅 비는 시간을 틈타 몰래 침입해 아픈 쾌락을 누렸다. 그런데 그 아픈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언급한 바와 같이 러셀은 매우 강력한 사람으로 겉보기에는 침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며 특히 잃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꿈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 특히 발각되지 않도록 모든 행동에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성 속옷과 성인용 장난감을 훔칠 목적으로 소녀들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러셀의 첫 번째 피해자는 12세 소녀였는데 러셀은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들어와 핑크색 팬티를 들고 자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더 미친 러셀은 그것을 착용하고 3시간 동안 사진과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마침내 떠났고 물론 자신의 침입에 대한 모든 흔적을 발견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삭제했습니다. 첫 번째 임무 이후 러셀은 결국 실패했고 같은 방식으로 타락한 행동을 여러 번 계속했습니다. 그는 여러 집에 침입했고 어떤 곳은 여러 번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러셀은 법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악마는 점점 더 커져 한때 매우 존경하고 존경했던 이 사람의 도덕성을 삼켜버렸습니다. 2009년 11월, 러셀은 트렌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BV 거주지로 운전했습니다. 그는 차에 앉아 조용히 집을 관찰했습니다. 이곳의 주인인 안나라는 여자가 떠나자 그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험 덕분에 러셀은 쉽게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곧바로 2층에 있는 안나의 침실로 가서 여기저기 뒤지다가 마침내 필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나의 팬티와 장난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셀은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그곳에 저장된 성인 영화 영상도 훔친 뒤 기쁜 마음으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이례적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익명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컴퓨터에는 원하시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저를 체포해주세요. 이 부끄러운 내용을 모두에게 공개하고 그때 살 얼굴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러셀의 이 말은 그의 행동이 이전보다 더욱 대담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히 불법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심지어 생명까지 해를 끼치는 협박 행위로 변질되었습니다. 안나는 친구들과 즐거운 나들이를 마치고 늦은 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집의 문이 부서진 것을 보고 추위를 느꼈다. 안나는 범인을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범인은 도망친 지 오래였다. 안나가 침실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약탈되고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의문의 침입자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더욱 겁에 질렸습니다. 안나는 감히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지만 안나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친구 집에 잠시 머물러 갔다. 그러나 안나는 이것이 레셀이 미리 설명한 정교한 계획의 일부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안나가 다른 곳으로 탈출하자 그녀의 집은 갑자기 더 접근하기 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러셀은 그런 심리를 이해하고 침착하게 돌아와 계속해서 속옷으로 가슴을 애무했다. 그는 옷을 벗고 안나의 옷을 입은 뒤 거울 앞에서 자유롭게 포즈를 취하며 몇 시간 동안 겁없이 촬영과 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예기치 않게 며칠 후에 돌아왔습니다. 안나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러셀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고 안나는 누구에게도 그를 보고할 수 없었습니다. 안나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며칠 뒤 역시 레셀이 살던 동네 트윗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미혼모 제인 D11세 이 그의 다음 표적이 됐다. 이번에는 러셀의 범죄가 새로운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집에서 나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누군가가 있는데도 노골적으로 침입한다. 러셀은 탐지를 피하기 위해 소음을 내지 않고 몰래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이 워낙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러셀은 침실에서 조용히 앉아 먹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인은 아들을 막 침대에 눕히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인은 불을 켜자마자 러셀에게 조종당했고 눈을 가린 채 재갈을 물리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했다. 러셀은 제인이 매우 겁에 질려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바꾸면서 말했지만 제인은 그가 요청한 대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범인에게 간청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러셀은 그 소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인을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는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밧줄로 묶어 그녀를 더 쉽게 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러셀은 제인에게 여러 가지 섹시한 자세를 강요하고 3시간 동안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해 피해자를 당황하게 만들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다음 날 아침 러셀이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이런 끔찍한 짓을 연이어 저지른 그는 공군 제복을 입고 명문 메달을 가슴에 달고 범죄정보기관의 자선 행사에 참석해 과시하는 지극히 존경받는 육군 대령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러셀은 현재 2가지 삶을 동시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매우 위험 있고 예에 바르며 인기 있는 남자지만 밤이 되면 그 모습을 버리고 돈벌이에 열중하는 늑대로 변신합니다.
그는 먹잇감으로 삼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타락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겉껍질은 극도로 깨끗하지만 사실 러셀의 영혼은 오랫동안 썩어 있었습니다. 제인의 사건이 발생한 지 13일 후 로리라는 여성이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의문의 남자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러셀은 의식을 잃은 로리를 주먹으로 때린 뒤 소파에 기대어 옷을 모두 벗고 그녀를 방탕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세부 사항을 종합해 로리의 사건이 과거 학대 신고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최근에는 모든 일이 같은 사람에 의해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범인에 대한 모든 정보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로리가 경찰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범인이 근처에 사는 이웃인 레리 존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레리는 곧바로 외출 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모두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모두가 안나를 변태로 여기고 환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레리는 가는 곳마다 고립되고 욕을 받고 심한 신체적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갑자기 누명을 쓰고 진짜 가해자는 여전히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러셀은 대령의 직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트렌턴 마을 사람들의 신뢰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의심의 여지 없이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노인 러셀은 외모로 모두를 속이고 직장에서도 몰래 부도덕한 행위를 계속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의문의 남자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러셀은 의식을 잃은 로리를 주먹으로 때린 뒤 소파에 기대어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방탕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세부 사항을 종합하여 로리의 사건이 과거의 학대 신고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모든 사건이 같은 사람에 의해 같은 방식으로 발생했지만 범인에 대한 모든 정보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의문의 남자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러셀은 의식을 잃은 로리를 주먹으로 때린 뒤 소파에 기대어 옷을 모두 벗고 그녀를 방탕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세부 사항을 종합해 로리의 사건이 과거 학대 신고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최근에는 모든 일이 같은 사람에 의해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범인에 대한 모든 정보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로리가 경찰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범인이 근처에 사는 이웃인 레리 존라고 의심했습니다. 레리는 곧바로 외출 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모두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모두가 안나를 변태로 여기고 환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레리는 가는 곳마다 고립되고 욕을 받고 심한 신체적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갑자기 누명을 쓰고 진짜 가해자는 여전히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러셀은 대령의 직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트렌턴 마을 사람들의 신뢰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의심의 여지 없이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노인 러셀은 외모로 모두를 속이고 직장에서도 몰래 부도덕한 행위를 계속했다. 2009년 11월 어느 날 옷장 속 속옷이 갑자기 사라져 날아가 버린 것을 발견한 마리의 삶은 공식적으로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주의 깊게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마리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경찰에 신고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리는 단지 속옷이 어딘가에서 사라졌거나 밖에서 말리는 동안 바람에 날아갔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마리는 11월 말 업무 일정에 따라 해외 출장을 떠났다. 러셀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연기를 계속했으며 그가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산은 하늘의 계산만큼 좋지 않습니다. 그날 마리는 예고도 없이 갑자기 사표를 냈다. 레셀이 와서 그녀가 아직 집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 떠나는 대신 손에 칼을 들고 몰래 지하실에 숨어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의 존재는 마리의 고양이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주인에게 경고하기 위해 야옹거리며 주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호기심의 마리는 레셀이 살인 무기인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하실로 내려갔다.
마리가 불을 켠 순간 아무런 방어력도 없었기 때문에 터셀은 손전등으로 머리를 세게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의 얼굴에 테이프를 감은 다음 마리가 극심한 고통에 애원하는 동안에도 기둥을 치고 그녀를 모욕하는 트릭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출혈로 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조금도 동정심 없이 잔인하게 지켜보았다. 피해자가 숨진 뒤 재빨리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등장한 것처럼 신비롭게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몇 시간 후 마리의 남자친구는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왔고 마리가 잔인하게 살해당해 지하실에 차갑게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렸습니다. 안나는 즉시 범행을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으나 모든 단서는 지워졌다. 이 악당의 음모는 너무 교묘해서 실수조차 할 수 없었다.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러셀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으며 심지어 마리의 장례식에 가서 그녀를 애도하고 그녀의 가족에게 조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눈물은 모두를 속였고 그가 그동안 저지른 범죄를 성공적으로 숨겼습니다. 사회 전체는 아직도 마리를 죽인 가해자를 조사하고 있다. 러셀 같은 늙은 여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이 행동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추어조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으며 항상 자신의 일을 잘 완수하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 그는 작은 가족을 돌보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2달 후 상황은 점차 진정되었고 마리의 사건에 더 이상 관심을 두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더 이상 경찰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아 사악한 러셀 윌리엄이 거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가 표적으로 삼은 다음 피해자는 러셀타운 트렌턴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스쿨버스 운영을 지원하는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제시카 리 G17였다. 러셀은 안나가 피해자를 쓰러뜨렸을 때나 속옷으로 타락한 짓을 했을 때의 기쁨을 잊을 수 없었다. 그 아픈 쾌락을 억지로 만족시켜야 하는 그는 혼자 사는 젊은 여성들보다 더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러셀의 범죄 전술이 바뀌어 더 이상 집에서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고 대신 제시카를 납치해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시카의 회사는 그녀의 특이한 부재를 인지하고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모든 노력은 실패했다. 그들은 제시카의 동생인 안나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안나와 경찰은 언니의 집을 찾아갔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가구들은 마치 도둑이 침입한 것처럼 극도로 지저분했습니다. 특히 차고로 향하는 길에는 제시카의 안경과 지갑이 떨어진 채 발견되어 사건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2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 뒷마당에 눈 위에 남겨진 사람의 발자국입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이 발자국이 얼어붙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제시카의 신발 프린트도 발견되었습니다. 2번째 세부 사항은 바퀴 자국이 매우 이상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사람들이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반적인 유형의 바퀴는 아닙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제시카가 멀리서 따라오다가 낯선 사람에게 끌려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즉시 마을에서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병력이 대거 동원되었습니다.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지체될수록 제시카의 삶은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러셀은 국민들과 합류하여 군대가 있으니 제시카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하며 군인으로서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러셀은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고 부대에 알렸습니다. 이곳은 캐나다 공군이 보호하고 있는 곳으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밤낮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카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 경찰은 제시카의 집에서 수집된 증거에 매우 집중했습니다. 타이어 자국이 매우 특별했기 때문에 그들은 즉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찰은 마을의 모든 입구와 출구를 차단하고 37번 도로에는 하나의 입구만 남겼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은 세심하게 조사하기 위해 정지해야 했습니다. 2010년 2월 4일, 경찰이 닛산 패스파인더 SUV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육안으로도 이 특별한 타이어가 제시카의 집에 남겨진 자국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함정을 성공적으로 설치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가 빠져나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의 주인, 지금 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질문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차창이 내려갔을 때 그 안에 늘 존경하던 러셀 윌리엄스 대령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은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러셀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나 H가 저를 위해 간단히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급히 집에 가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촉구에 경찰은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셀을 검문소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갈 것 같았지만 경찰은 러셀에게 실제로 아이가 없고 그가 말한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10년 1월 0일, 러셀은 마침내 조사를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그를 신문하는 책임자는 온타리오 주의 베테랑 형사인 제임스 스미스입니다. 안나의 개입은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러셀이 육군 대령이기 때문에 책임을 현지 경찰에 맡길 수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신문실에서 제임스 맞은편에 앉아있는 러셀은 두려움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끊임없이 껌을 씹는 등 매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타이어와 제시카 집 범행 흔적의 유사성이 언급되자 말문이 막힌 그는 곧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다음 10시간 동안 제임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과 그의 영혼에 스며든 병든 욕망이 그를 살인자로 만든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월 28일 저녁, 러셀은 지하에 있는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제시카를 집 밖에서 몰래 따라갔습니다. 다음 날인 1월 29일 오전 1시, 제시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침입해 눈과 입을 가리고 3시간 동안 모욕을 가했다. 동물적인 욕망을 만족시킨 후 러셀은 제시카를 차에 끌고 가서 트레이트에 있는 그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고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러셀은 동의했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그가 요청한 대로 21시간 동안 그녀를 강간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일이 끝나자 러셀은 자신의 말을 어기고 아무런 후회도 없이 제시카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그의 차고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밀리에 마을숲에 묻어주세요. 러셀은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 괴로움을 덜 느끼고 더 중요하게는 사랑하는 아내의 부담을 덜고 싶었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간증을 마친 뒤 아내에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동안 키우던 애완 고양이를 계속 돌봐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놀랍게도 사건 파일은 24시간도 안 되어 빠르게 완료되었습니다. 러셀은 경찰에 체포돼 트렌턴에 있는 자택과 오타와에 있는 자택을 수색했다. 경찰은 윌리엄스가 이전 공격의 가해자임을 입증하는 많은 메모, 사진 및 기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오타와 근처의 들판에서 훔친 속옷 컬렉션을 2번이나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11세 쌍둥이 소녀 2명의 방 사진과 혼자 사는 10대 소녀에게서 훔친 속옷 87세트 등 남은 것은 그를 유죄 판결하기에 충분했다. 이 밖에도 그의 컴퓨터에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수많은 이미지와 영상 파일도 저장돼 있었다. 경찰은 문서 파일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그 파일에는 러셀의 범죄 계획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범행 날짜와 시간, 누가 피해자를 훔쳤는지, 무엇을 어디서 훔쳤는지 등 모든 것을 범죄일지처럼 자세하게 기록했다. 2010년 4월, 존 윌리엄스 소령은 병든 공군 대령의 파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군사법원의 많은 사람들은 러셀 윌리엄스가 침입했다고 자백한 집들 중에 자신들의 집도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같은 달, 러셀은 감옥에서 목에 판지를 넣어 질식시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후 그의 살림은 특별 감시를 받았다. 2010년 7월 23일,
러셀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벨브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10년 10월 18일 벨브 재판에서 러셀 윌리엄즈 대령은 2건의 살인, 2건의 성폭행, 82건의 침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윌리엄스가 학대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다수의 사진과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입고 있는 자신의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일부 사진에는 만화 캐릭터가 인쇄되어 있고 다른 사진에는 높은 각성 상태의 실크 클로즈업이 있습니다. 검찰은 그가 직접 촬영한 테이프에 대해서만 설명했을 뿐 그 내용이 너무 아프고 폭력적이어서 감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2010년 10월 21일 러셀은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기타 범죄로 인해 추가로 1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에도 러셀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SUV와 그가 작성한 모든 기록, 그리고 도난당한 수백 개의 속옷을 파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윌리엄스에게 범죄당 $100, 총 8,800 캐나다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 금액은 피해자 지원 기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언론이 윌리엄스의 사건을 보도하자 많은 캐나다 시민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형벌은 1976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윌리엄스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며 안나의 상태는 킹스턴에서 최상입니다. 그러나 그는 2035년 72세의 나이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그 끔찍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미국 FBI와 전문가들은 여전히 러셀을 연쇄살인범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경찰은 연쇄살인을 특정 기간에 발생한 3건이 살인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제시카 사건 이후 러셀이 체포되지 않고 사회에 남아 있었다면 그는 확실히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가하며 그를 새로운 K 오브 매스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2번의 성공으로 이처럼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누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2년 만에 그는 살인에 대한 병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범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죄책감으로 인해 그녀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란젤이 도둑으로 밝혀져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엘리자베스는 소송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윌리엄스의 공격을 받은 피해자 중 1명은 운 좋게도 살아남아 전 대령과 그의 부인을 상대로 245만 캐나다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범죄와 자신에게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윌리엄스에게 보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불법적으로 양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셀이 체포된 직후 그와 엘리자베스는 자산을 분할했습니다. 값싼 집은 윌리엄스의 소유였고 엘리자베스는 남편에게 다른 동네에 있는 더 비싼 집의 몫으로 $62,000를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캐나다군은 즉시 러셀 윌리엄스의 군인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특별한 의식에서는 군인 4명이 범인의 제복과 메달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징적 처벌을 받은 최초의 캐나다 장교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법에서는 이 혜택을 박탈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연금을 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정부는 이러한 경우 연금을 박탈하는 법안을 연방 차원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셀 윌리엄스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도덕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늠름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 모두 친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것이 상대방이 표현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그 뒤에 숨겨진 신비한 삶에는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